출발 새 아침. 문재인 정부 2대 총리로 정세균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직접 총리 지명을 발표하면서 정 후보자의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혁신과 포용, 공정경제라는 키워드에 걸맞는 책임자임을 역설한 겁니다. 기업 간부 출신으로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육선의 현직 의원이자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냈던 너무나도 화려한 경력의 정세균 지명자가 특히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는 점을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죠.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입법부 수장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의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되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국무총리의 탄생으로 상생의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자리위원회 퀴즈. 이것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의 상생, 그리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답입니다. 노동자, 기업, 시민, 정부, 노사 민정이 협력하여 만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자리위원회.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주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전화 연결해요. 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매일매일 보다가 전화하니까 좀 속상하네요. 자, 그렇지만. 직접 뵙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선물 가져올지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 소식. 이거 어제 좀 놀랍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이제 정식으로 총리 지명이 됐고요. 네. 좀 전에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약간 다른 부분들, 저는 네.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현재 지역구, 서울 종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종로의 별명은 정치 1번지인데요. 네.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청와대하고 정부 서울청사 이런 어떤 주요 시설들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사회의 중심이다.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 대선으로 향할 때는 한 번씩은 이 지역을 두들기곤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은 종로를 노리다가 정 전 의장한테 밀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정세균 전 의장이 국회의장 시절 때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되게 온화하시고 상당히 좀 되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종로구 소식을 저한테 맨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종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도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세균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엄중한 시기에 지명돼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걸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정 전 의장이 총리 지명자가 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이 상황, 종로구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세균 의원급으로 이낙연 총리가 혹시 나갈까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전에 국회의장 시절에도 굉장히 지역구 관리를 단단하게 했다 엄청 이런 잘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만큼 또 이제 종로 구민들, 종로 지역구 시민들의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 요구치가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공을 해서 이쪽에 출마할 여당 후보로 이낙연 총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총선에 그 이낙연 총리가 종로 쪽으로 나올 거다. 이 출마설은 진작부터 얘기가 돌았던 겁니다. 그랬죠. 예, 다만 이제 그동안은 정 전 의장이 워낙 그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좀 그 모양새 좋게 교섭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냐. 뭐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있던 사람도 여기서 챙겨나가는 마당에 이게 둘이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손바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겁니다. 왜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인연 때문에 계속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에서 그 예전에 사선을 했었던 지역 맹주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호남 총리로 이제 상징성이 강한 이낙연 총리, 전남 지사까지 지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호남 출신의 중견 정치인이니까 이낙연 총리의 다음 대선 도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협력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뭐 서로 좀 경쟁 구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총리 후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음 총선 때 국회로 돌아가는 일정 이게 좀 고민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에는 정 전 의장이 구세주가 된 셈입니다. 정 전 의장은 사실은 이제 종로에서 다음에 나와서 삼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게 원래 구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대승적 결정을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좀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종로의 상징성이라는 거는 뭐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신 거니까요. 네. 또 여기에 만약에 여권의 가장 대권 주자로 유력한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총리가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당장 나오는 게 황교안 대표의 출마설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총선 출마한다면 네. 그 대항마로 한국당 대표인 황 대표가 직접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 예, 이것도 사실 진작부터 나오던 얘기인데요. 여전히 실현 가능성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제일 부담이 황교안 대표가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는 그렇죠. 사실 그 자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낙연 총리는 사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전남지사 선거도 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종로 지역은 현재 여당 지역구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게다가 황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자기 선거를 패배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제 길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 부담이 대표니까 총선 전체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 선거에 붙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부담입니다. 사실 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의 성향을 제가 조금 보면 약간 안전지향주의적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하고 직접 맞붙는다? 이거는 좀 피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계속 그 비례대표 출마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이 정치 지형이 바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 중량급 정치인들이 반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당 내의 소식입니다. 어제 그 한국당 총선 기획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좀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서는 조금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 방향은 아니고요. 네. 내부 갈등을 표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중량급 정치인들, 자기 당내 이제 그 한국당 당내 정치인들을 두고 얘기한 건데, 네. 이분들은 당과 협의를 해서 전략적 거점 지역에 출마를 해달라. 총선 기획단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말은 전략적 거점 지역인데 사실은 험지에 출마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정치인들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당선 가능성 그만큼 깎아서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 좋아할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내 중량급 정치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거론이 되고 있네요.
예,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획단에서는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모두가 누군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말은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사실상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꼽은 셈인데, 네. 먼저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제 뭐 본인의 이제 고향 쪽이죠. 이쪽에서 출마를 하거나, 내지는 자신의 이제 뭐 제2의 정치적 고향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대구 쪽, 이렇게 출마를 할 계획인데, 당장 압박을 받게 된 거고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도 바로 전날, 네. 그때죠. 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쪽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역시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분들이 험지 출마해서 당을 우선해서 험지 출마했는데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당내에서 이 대선을 두고 또 경쟁하던 경선 후보자가 사라지는 거라서 더 좋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이게 뭐 당 입장에서야 어차피 험지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의석을 잃는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 입장에서는 떨어져도 사실은 손해가 아닌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대권 가도에 뭐 치명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모든 걸 잃는다 이렇게 너무 볼수 큰 있는 희생을 거고. 강요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마지막 소식. 네. 마지막 소식 근데 이제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 이분들이 당내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들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좀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지갑 줍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특히 대표적으로 수혜자로 꼽을 수 있는 게 누구라도 황교안 대표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경선에서 맞붙어야 될 상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어쩌면 이제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황교안 그러니까 대표가 길에 가다가 지갑 줍는 걸 좋아할까요? 공짜를? 지갑은 사실 누구라도 좋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제 말씀이 이제 물론 황교안 대표는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으니까 지갑을 주셔도 네. 경찰서에 갖다 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일단 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획단의 기자회견장에서 물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중량급 정치인들 다 험지 출마하라고 할 거면 네. 황교안 대표야말로 가장 중량급 정치인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총선기획단의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의 답변이 조금 애매합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지도자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다른 중량급 정치인들한테는 어디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한테는 왜 말을 못하냐. 황 대표가 무슨 최고 존엄이냐. 경쟁자들을 다 사지로 몰아놓고 자기만 꿀 빨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임 작가가 정말 한국당을 좋아하나 봅니다. 제가 딴 얘기하라 그랬는데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의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어젯밤 원내 대표급 회담을 열고 선거법 단판을 시도했는데 결국 어젯밤까지 일단은 합의에 마련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국당 힘드시죠? 죽을 지경이네요. 네. 오늘도 국회에서 집회 열립니까? 예, 국회에서 일단 집회를 열고요. 또 지금 현재 한 8일째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는 집회 정치 혹은 이게 좀 장외 투쟁이 계속 국회 안으로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면서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지
워낙 비상 상황이고 또 지금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른바 그 4+1 그러니까 여당과 그에 붙어있는 군소 정당들이 제1야당을 그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또 얼마 전에는 512조 5천억에 네. 슈퍼에서 예산까지 네. 그냥 날치기로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색이 협상의 당사자인 저에게도 전화 한 통 없이 자기들끼리 지금 국정을 요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한 항의의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집회를 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다른 정당의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언니 저기 약간 소리가 울리긴 하는데 조금 어디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네. 네, 조금 울려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바라고요. 일단 울리지 않은 곳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진입 폭력 사태를 두고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한국당이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저의 상황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국회 출입은 상시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이 되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또는 다른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감정이 격해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또는, 형사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네.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심재철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조우진 우리공화당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뉴스공장 진행하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19년판 용팔이 사건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걸 한 거는 맞으세요? 한국당 입장에서? 그분들 원래 그냥 막 내지르는 분들이고 아무 근거 없이 네. 대상을 향해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내가 별로 대가를 같이 못 느끼고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주당도 또 네. 수시로 이제 고소고발을 해서 저도 지난번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렇죠. 올리는 그 과정에서 고발을 당해서 저도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생트집 잡아서 고발이나 하고 이러니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특히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네. 나라 꼴을 이중형으로 만들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트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한테 입법 보조원 자격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갑자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글쎄 저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 중에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최근에는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분들로부터 도움을 실제로 받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자세한 것은 아직 당에서 무슨 행동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의원들마다 한 두 분씩 입법 보조원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좀, 한국당 입장에서 제대로 된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의원도 많이 계시니까. 네네. 배울 점도 있고 도움을 받을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번 아직까지 당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네. 액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군요. 진행될지 앞으로. 그리고 지금 4+1 그 협의체 관련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워낙 뭐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를 75석으로 늘리는 뭐 이런 안까지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한국당에서도 이거 무기명이라면 우리도 받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원안대로 가게 되면 불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안을 받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이른바 신속 처리 절차 즉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법이거든요. 네. 김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선거법 개정안인데 그것은 1월 하순이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결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다만 저희 이야기는 제가 무기명 비밀투표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우리 당에서도 네.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좀 설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선거법을 두고 벌이는 이 추태는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여당에서 일부 군소야당들을 끌어모아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그 국민들이 그 민주정치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인데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을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군소 정당들을 모아서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 고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을 이제 와서는 또 수정하겠다고 네. 온갖 자고 일어나면 뭐 새로운 제도를 들고 와서 외국에서는 이미 없어진 제도를 들고 와서 이건 넣겠다 저건 넣겠다 하고 인구 기준을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달리 3년 평균을 한다 하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원한 지금 올라있는 법을 만약에 표결을 한다면 의원들도 다 각자 생각이 있고 헌법기관인데 그걸 또 지금 군소 정당들 끌어모아서 그 투표하려고 하듯이 모두 당론 투표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표결을 하게 하고 만약에 당의 어떤 방침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개인적인 정치적 양심에 반하는 표결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실제로 수많은 그 표결의 99%는 자유투표를 하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수많은 그 반민주적인 작태는 반드시 그 의원들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한다면 우리 당도 자유투표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그러면 기명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무기명 투표를 얘기하시죠? 제 입으로 무기명 투표라고 이야기한 적은 그렇죠.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무기명 투표라면 훨씬 더 자유의사가 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인사에 관한 사안은 네. 즉 그 국회에서 선출을 한다거나 또는 불신임을 한다든가 이런 사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해서 네. 그 통상 의원들의 그 정치적 그 어떤 입장을 보다 더 자유롭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대강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지역구 250, 비례 50, 근데 그 중에 30은 연동형 캡을 씌우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중 등록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건 21대 총선에 한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중 등록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이중 등록제라는 건 독일에서 한때 시행하다가 이 제도는 완전 반민주적인 네, 그렇죠. 제도라고 해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낡아빠진 반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갑자기 어느 날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어느 나라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선거판에서 퇴출되어야 할 몇몇 분들의 구명용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국민 의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런 선거제도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그분들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그 정세균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어차피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거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동의 절차를 통과하는 문제는? 저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입법부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실 때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 달라고 당제까지 사퇴하고 네. 차기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하도록 시스템으로 만든 지금 그런 헌정사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제도를 유지해왔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지금 해왔는데 국회의 수장이 바로 자기 임기 중에 다시 임기도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로 임명직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본 친구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시다발이라는 말이에요. 시다발이요? 진짜 이거는 경악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네. 민주주의 이 제도의 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같이 특히 국회의 운영에 공정을 기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하루아침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께서 행정부의 시녀처럼 국회를 운영하시더니 바로 직전 의장께서는 아예 대통령의 밑에 들어가서 행정부에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네. 발상을 보여주는 걸 보고 권력 분립 원칙이라든가 공화정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국회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안중에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라든가 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세균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절차나 제도적인 문제에 관한 거라서 청문회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임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회의원이 장관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과연 국회의장을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셨길래 정권에 봉사하셨길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느냐라는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 공화정의 원리, 특히 권력 분립의 원리,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 이 전체적인 민주정의 원리가 아주 몰락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다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 건데요. 여러분 문자 좀 보내주세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전두환 씨가 자기 재판은 출석하지 않으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로 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을 좀 보였습니다. 강제로라도 출석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니까 전두환 씨는 우리 착한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기도 했는데요. 골프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또 공개를 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말고 좀 새로운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만솔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저격수다 이렇게 부르던데 어쩌다가 이렇게 저격수가 됐습니까? 네, 제가 서대문구의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관할 거주자인 연희동 전두환 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5.18에 대한 어떤 학살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추궁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현솔 부대표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인사도 못했는데 다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만솔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만솔 부대표 지금 아주 정의롭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희동에는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는 또 전두환 씨하고 두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전두환 씨를 조금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노태우 씨도 말씀하신 대로 연희동 살고 있고 길 하나 건너서 아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태우 씨는 특별히 좀 추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좀 밟지 않는 것이 예. 노태우 씨도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또 전두환 씨에 이어서 군사 독재 정권의 어떤 주역입니다만 노태우 씨는 아들 노지현 씨를 시켜서 그렇죠. 대신해서라도 반복해서 5.18에 대한 어떤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그게 진심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전두환 씨와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런데다가 노태우 씨도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나서 추징금을 2천억 원 넘게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진작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납을 했습니까? 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씨랑 이 부분도 굉장히 상반되고, 제가 가장 그래도 노태우 씨가 그나마 낫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전두환 씨는 틈만 나면은 그렇게 망언을 합니다. 네.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한다든지, 혹은 이순자 씨가 올해 초만 해도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모든 국민들의 속을 정말 뒤집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틈만 나면은 황제 골프를 즐기고, 또 12.12 당일날 근신해야 되는데 그날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고급 식사를 즐기고 뻔뻔한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전두환 씨는 도저히 그냥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분노가 틈만 나면 이렇게 좀 불태워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만철 부대표가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는 게 이거 이상하다, 나만 쫓아다니느냐, 이거 불법 아니냐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어가 예전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전두환 씨가 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은 이 자리도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추징금과 세금을 다 완납하고, 그리고 5.18 이 영령들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앞에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면 그때는 더 이상 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 대표님이 전두환 씨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고 매우 불법적이고 매우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추적의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다, 이런 얘기신가 봐요. 그러면은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두환 씨 측의 변호인이 12.12 날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중식당에서 싹시핀 오천이라고 불리는 식사를 할 때, 아니 이 자리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이거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던데요.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제가 전두환 씨의 어떤 추적과 단죄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경위를 다 밝히긴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식당에 저도 가서 돈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원래 그럴 자리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식당에서 함께 있었던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사실 그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와는 달리 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우연히 이제 붙였던 거예요?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우연치고는 너무 좀 지독한 우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도 그 자리가 식사 자리임을 감안을 해서 제가 식사 도중에 접근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많은 국민들께서 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 식당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그런 전두환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등 저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두환 씨가 식사하는 장소, 그러니까 몇 호실에서 먹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방해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다가 식사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시고 전두환 씨 일행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바깥에서 그와 관련된 지금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다. 그리고 왜 속된 말로 밥 먹을 땐 뭐도 안 건드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예의는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임 대표님은 뭐 드셨어요? 식사. 제가 여기가 중식당이니까 짜장면이나 짬뽕 정도 먹어야겠다라고 메뉴판을 펼쳤는데 짜장 짬뽕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고요. 가장 저렴한 메뉴가 단품으로 8만 원짜리. 8만 원이 가장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는 공 하나가 더 붙었나 하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8만 원짜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행이 1인이 더 있었습니다. 눈물에 16만 원. 정말? 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비싼 밥 처음 먹어봤고요. 카드 찍힌 거 보고서는 애기 엄마가 밖에서 도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냐.
한 끼 식사에 16만 원을 먹다니 점심에 크게 혼났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나는 점심인데 제가 나중에 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다니시려면은 활동비도 필요하고 힘드시겠어요. 당에서 이제 영수증 청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전두환 씨 측에서는 우리 돌아가면서 이 점심값 내는 모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이제 부부 동반으로 계속해서 모이는 그 하나의 중심으로 모임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당 일단 1인당 식사가 20만 원이고 또 뭐 술도 조금 곁들이고 그럼 사실은 상당히 비싸질 건데 네. 29만 원밖에 없는 전두환 씨 내도 어쨌든 그 모임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내는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현장에서 결제하는 모습을 따로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당식에서도 여러 언론에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할 때 누가 결제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씨가 돈을 직접 안 내고 주변에서 내줬다고 한다면 재산이 없다고 뻔뻔하게 버티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전두환 씨를 옆에서 이제 도와준 조력하는 꼴이 되고 또 전두환 씨가 내가 오늘 12.12 40주년이니까 기분으로 쐈다 하면은 그날 그 자리 식사가 최소가 200만 원이고요. 그러겠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저런 요리들이 메뉴판에 없는 추가 특별 요리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 없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A 코스를 먹었어요. 20만 원짜리인데. 코스 이름도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A 코스. 근데 그 코스에 들어가지 않은 저도 이제 이런 요리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불도장 이런 불도장. 요리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도장 하나가 15만 원이에요. 그 추가 요리 하나가. 그러니까 진짜 비싼데요. 예, 전두환 씨가 그날 먹은 것, 전두환 씨 혼자서 먹은 식사가 최소 35만 원을 혼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가 총 10명이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날 한 끼 식사에 거진 한 300만 원 정도 지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한 400만 원 넘게 썼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는 전두환 씨 그날 20만 원짜리 샥시피 먹었을 때 9만 원 남았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거보다 더 먹었습니다. 진짜 예.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런데 그날 좀 봉변을 당하시더라고요. 예, 그날 이제 남성 5명, 여성 5명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그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최세창 당시 3공수 여단장 이렇게 핵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어떤 아내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추정되시는 분이 제가 전두환 씨가 식사를 다 마치고 첫 문장, 첫 질문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제 요즘 입틀막이라고 하죠. 입틀막. 예, 입을 틀어막는 그런 공격을 저한테 이제 시전을 하셔서 제가 첫 문장을 끝내지도 못하고 전두환 씨가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행죄를 고소하실 수 있는데 제 법적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저도 아이러니가 골프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예, 골프장에서는 이제 동행하시던 같이 라운딩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골프채를 저한테 막 휘두르고. 골프채를요? 그거 네.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렇죠. 주먹으로 가격하고 하는데 제가 골프채로 맞으면서도 그날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입틀막 공격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요? 첫 문장도 못 끝냈습니다. 제가. 제가 뭘 여쭤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셨죠? 네. 누가 그랬냐? 예, 이제 아내 되신 분 한 분이 그런 것으로. 근데 이제, 저 사람은 정호용이다. 저 사람은 최세창이다. 제가 남성분들은. 알죠, 이름을.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다 알려주신 분들이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본인이 내가 누구 정장군 와이프야 이런 식으로 밝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특정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굳이 입틀막 정도는 제가 그냥 애틋해하고 말았거든요. 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누군지 찾아내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저는 제 관심사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되게 품이 크시네요. 참 허용적이신데. 자, 그런데 그날 전두환 씨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내려온 거가 몸이 아프다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다. 이 사람은 되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식당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식사 마치고 나오는데 각하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죠. 주변에 그렇게 권한데도 전두환 씨가 굳이 이제 계단으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단 1, 2층 정도는 아주 거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영상에서 보시면은 왼손으로는 이순자 씨 손을 붙잡고 그렇죠. 오른손으로
차량으로 이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이게 거동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전두환 씨가 이날 상당히 과음을 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와인도 그냥 한 종류가 아니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제 샴페인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추정이 돼요. 네. 근데 제가 뭐 맛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종을 정확히 확인 어렵지만 그렇죠. 와인이 최소한 2종류 이상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2시간여 동안에 아주 쉬지 않고 여러 번 건배사도 하고 잔도 부딪히고 하면서 전두환 씨가 꽤 만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말도 많이 했다면서요. 이날 2시간의 대화에 거의 한 80% 정도를 전두환 씨가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 좌장격으로 아주 떠들썩하게 대화를 주도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해서 그래서 취해가지고 그래서 몸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진짜 실망스러운데 어제가 사실 전두환 씨 재판 16일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16일이 광주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날이었는데 전두환 씨가 재판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강제 출석시켜야 된다 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출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전두환 씨에게 뭐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전두환 씨가 건강상의 이유 그때 또 이유도 다릅니다. 어떨 때는 뭐 독감이고, 어떨 때는 기력이 없어서,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알츠하이머라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여지없이 또 한 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제 구인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성난 법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판, 그리고 다른 어떤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평성, 그렇죠.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전두환 씨를 더 이상 불출석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거는 부당한 특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실 겁니까? 제가 앞서도 밝혔지만 제가 전두환 씨만 추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네. 그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될 계속해서 하실 거다. 업무도 알겠습니다. 있어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FM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